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관계와 위안부 합의 문제, 또 개헌 문제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편 남과 북이 어제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군사 당국 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문성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최진 세안대 부총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세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에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시간 20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신년 기자회견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5월 9일 날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을 저희들이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삶의 질 이야기가 가장 귀에 쏙 와닿았었습니다. 세 분께 여쭤볼게요. 먼저 최 부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신년 일단 던진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새 벽두에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그리고 국가적 현안들이 아주 백화점처럼 쏟아져 나왔던 그런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회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당장 박근혜 정부하고 많이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선 과거 박근혜 정부 같은 보통 이제 새 벽두라든지 혹은 기자회견하면 국가라는 발음이 보통 한 30-40번씩 나옵니다. 그건 이제 일종의 행정부 우월주의, 약간 이제 권위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는 반면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국가라는 발언 11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국민이라는 단어가 84번이나 나왔거든요. 64번. 예, 그만큼 이제 국민 주권주의, 촛불 정신 이런 걸 이제 중시한다라는 점에서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보면은 메시지라든지 혹은 어떤 추구하는 어떤 정치 철학, 국정 철학이라는 면에서 판이하게 달라졌다. 그래서 오늘 총평을 하다면 이제 내용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지향점, 문재인 정부 지향점이 박근혜 정부의 국가에 비해서 국민으로 옮겨가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과거 정부 보수 정권하고 잘 비교를 해주셨는데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또 과거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는데 그때와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알다시피 이렇게 이 즉석 발언 중에 좀 이렇게 튀거나 좀 새로운 발언이 깜짝 발언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굉장히 이제 즉석 질문을 지명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튀는 발언은 거의 없었고 잘 알다시피 굉장히 간결한 답변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 수가 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서도 좀 신중하고 좀 안정적인 답변을 해서 이 깜짝 뉴스 이런 건 별로 없었고 나름대로 예상할 수 있었던 답변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만 얘기하자면 잘 알다시피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평화를 강조했는데 이 비핵화 문제와 남북 관계 개선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문제 이런 거를 필요하다면 이거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경제 사회 문제에서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면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그런 거를 나아지게 하는 게 새해 목표다라는 거.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개헌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서 추진하겠다. 이러한 점을 강조한 게 눈에 띕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이렇게 나누자고 한다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외교, 안보 쪽이 지금의 어떤 국제 정세나 한반도 상황을 보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았는데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만큼 대통령이 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걸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소신과 또 앞으로 희망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신 거니까 아마도 지금 가장 당면한 것은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민들의 삶은 나아졌는가 과연 기대에 부응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숙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결국 이제 외교안보 분야인데 역시 대통령이 작년 베를린 구상에서 언급을 했고 한반도의 평화, 그걸 위한 남북관계의 개선, 또 그걸 위해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침 오늘 신년 기자회견 하루 앞서 당국회담에서 나름대로 공동보도문이 나왔고 평창올림픽의 북측 대표단의 참가가 확정됨으로써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편했겠죠. 어제 공동 상대적으로 나와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을 많이 아끼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상당히 출발은 순조로웠지만 그렇다고 많이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앞으로 남북관계가
출발은 괜찮았지만 불투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둔 언급이라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내용들은 잠시 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김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청와대를 출입하셨기 네. 때문에 오늘 방금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형식 관련해서요. 네. 자, 백악관 형식처럼 직접 대통령이 기자들을 직접 질문합니다. 각본이 없다는 거죠. 예전처럼 조금 짜여지는 상황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정말 아무런 사전에 각본 없이 짜여진 그런 거 없이 했던 건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간 뭐 매끄럽지 못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보셔서 전반적으로 형식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사람 기자들이 손을 들고 예. 대통령이 딱 눈을 맞춰서 어느 신문사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 딱 눈을 맞추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런 거는 거의 처음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완전히 또 각본대로만 한 건 아니었고요. 과거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질문을 각본을 다 짜서 누가 질문하기로 순서대로 대충 나오고 또 그 사람 무슨 질문하는 이런 완전히 각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예. 또 그 중간 형태가 있습니다. 기자 너무 이게 각본이 전혀 없으면 기자들의 질문이 중복되는데 기자단에서 스스로 기자들이 질문할 기자들을 서로 기자단끼리 정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해가지고 하고 그러면서도 또 대통령과 홍보수석이 자연스럽게 질문자를 이렇게 정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예. 중간 형태가 있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보통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예. 후배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이번에는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 지난해 8월에 기자회견 한번 했잖아요. 그때는 약간의 기자들끼리의 조율은 있었습니다. 예.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하자라든가 분야라.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그 기자가 저한테 사적으로 이야기한 거 보니까 예. 이번에는 오리지널로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각본 없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뭐 약간의 뭐 그런 거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이 알겠습니다. 또 그게 뭐 누가 이제 그걸 자기 주목을 끌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어떤 색깔 옷 입고 왔기 때문에 성공한 것 같다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형을 들고 나왔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돼서 또 매체별로도 주로 고루 들어간 측면이 있고 단지 이제 중앙의 종합 일간지 기자가 좀 질문이 좀 적었다. 외신 기자, 지방 기자 다 고루 돼서 했는데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런 대로 질문이 중복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잘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 그 백악관 이제 기자회견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미국 백악관은 상당히 부드럽고 우리는 상당히 대통령 기자회견하면 딱딱하고 썰렁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보면 폭소도 상당히 나왔고 재밌는 면수들이 많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달라졌고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기자회견은 아주 사전에 치밀하게 각본에 짜진 어떻게 보면 군대식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격식 파악에 각본 없다는 점에서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저는 이제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뭐 청와대 기자 출입 기자를 해봤고 청와대 근무를 해봤지만은 이제는 상당히 형식이나 이런 부분 많이 이제 자유롭고 분박해졌고 민주화됐기 때문에 다음에 기자할 때는 기자회견이나 할 때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형식을 좀 갖췄다. 어느 정도 각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듣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알 권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중앙지나 지방지나 외신지를 적절히 배치를 해서 하고기나 플러스 알파로 즉석 뭐 이렇게 인터뷰도 좀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과거 생각을 방식과 합니다. 좀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단히 말씀이죠. 한마디만 부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방식이 그럼 처음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방식이 과거에 별로 없었을 텐데 그 전에 대통령이 예를 들어 언론사 보도 편집국장 간담회, 정치부장 간담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오찬을 겸한 그런 경우는 전혀 각본 없이 각자 편집국장이나 정치부장이 자기 생각한 거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이루어져 온 건 거의 역대 어느 다른 대통령들도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다뤘던 내용들 하나 좀 짚어볼까요? 먼저 남북회담 관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더 외신들도 또 국내 언론도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오늘 남북 대화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관심이었는데요. 먼저 주요 내용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그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여 오고 있는데 이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이 대화의 길로 나와서 핵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존하는 길을 찾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과 이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이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입니다. 예, 이제 뭐 시작인데요. 어제 이제 첫 걸음인데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 계기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고위급 대표단이 돼서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또 평창 올림픽 그 기간에도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자, 센터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중에 저희를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특히 뭐 또 그렇죠. 예. 가장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의 그 보조를 계속 맞춰 나가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했어요.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 또 우리 국민들 중에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대화에도 나오고 평창올림픽에 선수단도 파견하고 이것이 과연 순수한 마음일까? 아니면 결국 공조 체제, 제재 공조 체제를 이완시켜서 자기들이 뭔가 국제사회 압박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꼼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그런 우려를 부식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됐고 또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는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국제사회 대북 제재 노력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오도록 계속해서 남북 대화를 하더라도 그 노력은 지속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예. 사실 김정은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북한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제재와 대화는 병립할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를 원하면 제재로부터 이탈해라라고 예. 하는데 그 입장이 북한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제 해프닝이었지만 리선권이 핵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성을 높였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연장선이거든요. 예. 그러나 대통령께서 어쨌든 분명한 말씀을 하셨다는 건 좋고요. 두 번째는 좀 인상적인 표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그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공을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상당히 공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 예. 근데 그걸 확인해 주신 거거든요. 이건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렇게 태도를 변하고 대화에 나오는 또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예. 북한이 굉장히 어렵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일정 부분 효과를 얻고 있다. 예. 그 제재와 압박을 하는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그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예. 것과 맥을 같이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부장님,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많은 힘든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한반도 운전자론이 완전히 이제 물러난 거 아니냐, 예. 희석된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도 있었고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반전된 분위기인데 오늘 남북회담 관련 발언이랄지 안보 관련 발언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이렇게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도발한 궁극적인 목표가 그 목표가 저는 당장 어떤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의 분열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통미 봉남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남북 간의 대화가 딱 하면 사실 미국의 상대 매파들 사이에서 걱정이나 우려의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일거에 불식시켜준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100% 대한민국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확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화답으로 이제 방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 공이 크다라고 이제 상당히 강조해서 몇 차례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한미 간의 공조를 이제 거듭 확인시켜 준 거죠. 그래서 예. 그 동안에 어떤 보수 진영 국내에서도 우려했던
그런 한미 간의 분열, 예. 균열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불식시키면서 예. 남북 관계 상당히 이제 전환점이 이제 들어선 거죠. 다만 북한이 뭐 당장 뭐 변화하거나 또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사실 무리죠. 그러나 당시 그 동안에 이제 완전히 단절됐던 끊어졌던 그런 이제 이 남북 관계가 복원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예. 의미를 잡고 그 이후로 이런 것을 계속 살려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이제 중요한 앞으로 이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저도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남북 관계 관련 이 발언을 보면서 예. 굉장히 신중하고 아까 안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보수층이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은 가급적 발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 그게 왜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 대북 제재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생각, 그거를 해결할 생각은 없다. 해제할 생각은 없다. 이게 뭐냐면 유엔의 틀로 같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가겠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것도 우리 독자적으로 뭐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라는 예. 그런 걸 밝힌 게 하나 있고 또 예. 하나는 이 북핵 문제가 결국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도 북핵 문제 해결이 없이는 예. 남북 관계 개선이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그 남북 관계 개선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뜻을 밝힘으로 인해서 예.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또한 우리 사회 보수층의 우려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예. 그런 측면의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안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외교 관련해서 그 위안부 합의 문제 그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후속 조치가 있었죠. 발표를 했죠. 상당한 파장이 좀 우려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칙론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번에 했던 합의를 따라야 한다, 이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피해자를 중시할 건가 아니면 한일 관계를 중시할 건가 어느에 더 무게를 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발언 중에도 의미 있는 발언을 여러 개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장님께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어저께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결국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그런 해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결국에 결론이 뭐냐 하면 위안부 지난 2015년에 위안부 합의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하나 내렸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한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 부수적으로 나온 게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그럼 일본에서 온 10억엔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오늘 근데 대통령께서 예. 그런 여러 가지 할머니 피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그다음에 일본 정부 시민 사회 단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결정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또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또 파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다소 애매하고 모호한 입장을 취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위안부 합의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일본이 반발하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재협상을 요구 안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종의 불만을 제기하는 예. 이런 요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든 기존의 합의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했을 그 합의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밝힌 것이고 예. 이 문제를 또 그로 인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또 흐트러뜨리는 이런 거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시간을 두고 하나씩 피해자 의견을 듣고 해결하겠다는 그런데 방점이 찍힌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실 위안부 문제는 뭐 영원한 판도라 상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적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거죠. 사실은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제시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동안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강조했던 어떤 역사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는 역사적 합의라는 건 바로 이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거죠. 진심으로 이제 일본이 사과를 하게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진심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는 이런 문제를 함으로써 이제 사실은 강경화 장관의 그런 논란이 사실 잠식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어떤 외교적인 타결이 이루어지다 하더라도 어떤 국민들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간에 합의가 공감대가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 쉽게 풀릴 수 없다. 이거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우리 국민 정서를 봐가면서 예.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밖에 없다 봅니다. 한마디만 부과하자면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뭐냐 하면 기존의 위안부 합의로 완전히 파기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이 진심을 다해서 하는 사죄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의 진짜 진심 어린 사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직접적으로 하는 사죄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한 것으로 그래요. 오늘 발언 중에는 이제 일본 쪽에 던지는 강한 메시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이제 그 신년 기자회견 중에는 그 UAE 의혹 관련해 가지고 과연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것인가 이게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답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번에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UAE와 우리나라 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어서 군사 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정보 군사에 관한 협정뿐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그 비공개 이유였습니다. 뭐 그런 상황은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이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앞에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그렇게 또 그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이렇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그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국가 간의 군사 관련 협정 문제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또 국회 비준 절차도 관계없이 글쎄 어떤 그 절차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이 좀 확보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예,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 공정성, 또 합리성 여러 가지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는 게 좋겠지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전 정부에서 합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부 간 합의를 했고 또 상대 측 국가에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 합의를 했다면 그것을 공개하지 않도록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했고 혹시 합의된 내용 중에 수정 소요가 있다면 전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협정이나 합의도 그건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합의를 했더라도 일방에서 그 합의는 이제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 또 그건 파기되거나 소멸될 수 있는 것이 국가 간의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선 정부에서 합의 내용이 비공개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내용은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우리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했었을 것이고 그것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좀 지금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다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또 수정 소요를 제기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국익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어떤 정치 논란화되고 그것이 국론을 분열시키도록 하는 그런 것은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칼준 청장이 방문했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UAE 의혹 관련해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의혹이 이제 해소되고 좀 잠잠해질 수 있을까? 야당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지금 반응입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저 임종석 에미리트 방문해 놓고 설이 대북 접설도 있었고 원전 수주설도 있었고 군사 협정설도 있었는데 결국 지금 보면은 군사 협정설이 사실 그게 아닌가라고 지금 나타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흠결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겠다라는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흠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4대 정권에 거쳐 내려오면서 뭔가 좀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그 흠결이 뭔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흠결 때문에 해결하려고 사실 아랍에미리트 이제 칼둔 행정청장이 이제 오면서 오히려 사실 상황이 이제 상당히 호전돼 버린 거죠. 그동안 의혹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형제국가 이상으로 이제 서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에너지나 전자, 관광 이런 부분이 협력 관계가 향상이 됐기 때문에 예. 사실 전화위복이 됐다라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흠결이 있었던 게 그게 뭔지 좀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파헤치고 그 부분을 이제 공개하고 싶겠지만은 예.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그건 또 아랍에미리트 국가가 원치를 않고 또 그걸 우리 국내에서 그걸 밝힐 경우 오히려 상당히 아랍에미리트 국가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 그동안에 상당히 얽혀 있는 쿠웨이트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말이죠. 인근 이란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야당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큰 그런 의혹의 덩어리들이 해소돼서 오히려 이렇게 많이 상황이 좀 개선된 거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대통령이 계속 간결하게 답변했습니다마는 그 오늘을 통해서 약간의 임종석 그다음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의 방문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들과 설이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의 진실에 접근하는 약간의 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서 보니까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임종석 실장의 방문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야당이 제기한 것도 있었고 다 언론이 제기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엔 그 속에는 군사협정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오늘 사실상 처음 밝힌 겁니다. 근데 이제 군사협정이라는 게 단순히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원전 그 건설 수주와 맞물려서 사실상 이루어진 이러한 그 군사협정, 군사협정 속에는 아마 이제 정확하게 요즘에 일부 흘러나오는 언론 보도라든가 당시 김태형 국방장관의 얘기 따르면 이제 거기에 우선 유사시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의 군이 자동 개입되는 이런 것들 유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게 이제 처음으로 밝혀진 셈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흠결이 있다면 현재 그 당시에 어떻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비공개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흠결이 있다면 수정 보완을 시간을 두고 하겠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느끼냐 하면 당시 이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국민 국익과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과 이게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국회에는 최소한 알 수 있게 어느 정도 투명하게 진행하기 바람직하고 또 이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너무 비공개로 진행된 거는 논란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동시에 이번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처음에는 뭐 다른 이유로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의 방문도 모든 걸 다 공개할 수 없지만 비교적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런 점들은 앞으로 국민들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국회 어떻든 야당에서는 운영위에 불러서 이제 듣고 싶어 한다니까 이제 국정조사 이야기는 좀 별로에 속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회 운영위 같은 데서 최소한도의 어떤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익과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해법을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야권의 좀 움직임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좀 상황이 상황인 만큼 남북 고위급 회담 얘기를 좀 더 다시 한번 좀 저희들이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어제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요. 글쎄요, 굉장히 좋은 결실이었다는 게 물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좀 있었어요. 약간의 뭐 설전이라 할까요? 갈등은 요인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남북 군사 실무회담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그 전체적인 회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결과물에 충분히 우리로서는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만족의 수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춰본다면 일단 우리로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개최해야 된다. 적어도 그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이 없도록 막아야 되고 그런 안전장치로서 북한 대표단의 참가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미국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정을 제한하는 그런 노력도 보였고 김정은이 거기에 화답을 해서 일단 평창 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오도록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 사실은 저도 회담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공동 보도문이 그렇게 바로 당일 치기로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3일 갈 걸로 봤는데 어제
저녁에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예. 공동보도문이 나왔어요. 예. 물론 공동보도문 내용이 과거에 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편리한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원래 공동보도문이 타결이 되면 종결회의를 공개하고 공동보도문을 수석대표가 낭독을 합니다. 예. 근데 어제는 그런 형식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게 보니까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서로가 편리한 대로 표현을 쓰는, 이를테면 아까도 나왔지만 평창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들어가 있고 북한은 빠져 있고, 예. 또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사자가 된다고 했고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예. 아마 같이 발표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앞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 군사 당국 회담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 앞서서 남북 연락 채널, 군직 통선 이런 것들이 개통이 됨으로써 어떤 충돌 방지를 위한 소통 이 라인이 예. 가동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예. 물론 아쉬움도 있죠. 그래. 예, 알겠습니다. 아쉬움이라고 하는 건 역시 우리가 제시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았고,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이고 우리는 간절히 염원하는 문제지만 북한에게는 굉장히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산가족, 북한은 이산가족 그러면 남쪽에 가족을 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남쪽, 제남 가족을 둔 사람들은 북한에서 최하층 어민들입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 한번 하려고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 그 건강을 관리하고 사상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까? 예.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게는 엄청난 부담인 것이고 결국 그렇게 또 갔다 오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권과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하고 싶고 많이 하고 싶고 하지만은 예. 북한에게는 그게 굉장히 아픈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주는 대가로 우리에게 예. 많은 것을 요구해 온 것이 또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포함이 안 되는 것은 북한의 그런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이고 조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죠. 북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강조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해 군 통신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방금 들은 소식까지 같이 좀 전해드리면서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 서해 군 통신선이 정상 가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남북이 오전 오후에 시험 통신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 날 같이 판문점 연락처로 같이 했는데 오픈이 된 거 아니었냐 했더니 저희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제 사실은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오전 8시에 이제 정상 가동이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예전에 개성공단 통행 관련해서 뭐 전화를 받는 그런 용도로 썼다고 하는데 이번에 개통되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예, 사실 그 전화는 제가 회담을 통해서 예. 그 연결시킨 그 전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를 열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문제를 중점 논의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군 통신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통행도 필요하고 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신선을 놓았고 2004년에 서해 충돌 방지와 관련된 합의를 하면서 예. 서해 통신 연락소라고 하는 것을 놓았어요. 예. 그래서 이쪽 경의선 지역에 군 통신선이 이 전화, 팩스, 예비선 예. 그렇게 해서 3회선이 있고 서해 통신 연락소 해가지고 3회선 모두 6회선이 있습니다. 예. 동해선 쪽에 3회선 예. 그렇게 해서 군통선선이 모두 9회선이 가동이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 동해선 쪽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거기도 이제 같이 중단이 됐고 이쪽 경의선 쪽은 서해 충돌 방지 문제는 천안함 폭침 있으므로 결국 이제 가동이 안 되고 예. 남은 3회선을 가지고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인들 우리 차량 장비 이동하는 데 있어서 남북 간에 서로 팩스를 주고받아야 되고 통화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연락수단으로 사용을 했고 사실 이 판문점 연락수단이 가동이 안 될 때 이것이 사실은 남북 간의 유일한 연락수단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회담 문제라든지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군 통신선을 이용을 해서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것을 북한이 3일 날 판문점과 함께 개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측 대표단, 선수단을 보낼 때 혹시 육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결국 이것을 이용을 해서 팩스를 주고받아야 되고 전화를 주고받아야 되고 그런 걸 염두에 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북한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보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뭐 대표단, 응원단, 참가단, 태권도 시범단 많습니다. 인원이 뭐 역대 최대가 될 거다 이런 이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가. 예전에 그 북한의 선수단이랄지 응원단이 왔을 때 저희들이 뭐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공기 뭐 내거는 문제랄지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조심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번에 온다면 사실은 이제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축제장인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 특히 이제 북한의 어떤 이슈가 몰리면서 국민들도 오히려 경기보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부장님 보세요? 부장님 뭐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로 보내는 거는 이게 지금까지 역대 응원단도 보낸 적도 있고 다 얘기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고위급 대표단이라든가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뭐 참관단, 그다음 기자단까지 다 보낸다고 하는데 아마 최대 규모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히 북한은 목적 없이 움직이진 않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뭐라고 보냐면 국제사회와 그리고 한국의 우리 남한의 우리 여러 가지 국민들을 그냥 한 여론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런 남북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또 같은 민족끼리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를 대내외 그러니까 우리 남쪽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해외 여론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측면이 있냐면 북한 사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다 보면 북한이 지난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하는 거는 살짝 덮어버리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상당히 이게 막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다 보면은 살짝 잊어버리고 굉장히 대화에 적극 나서는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대북 제재와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의 이러한 효과를 완화시키는 그런 그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그러한 거를 어느 정도 노린 측면이니까 또 하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과 대표단을 방문시킨다 그랬었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에 보낸다 그랬기 때문에 굳이 고위급 대표단이 오면 그런 데서의 일종의 통미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제가 짧게 답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건 이제 대한민국 국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저런 부분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뭐 대규모 뭐 단을 몰려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북한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저는 국제사회용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핵실험이라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지금 고립된 데다가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마침 이제 대한민국에서 워낙 세계 여러 나라가 모이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올림픽 경기이기 때문에 대외용으로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온갖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제 단이라고 붙어 있는 걸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어떤 유화 제스처라든지 그런 일종의 국제사회를 겨냥한 화해 쇼를 이제 한판 벌리려고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 군사회담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아니 싶은데요. 서서히 준비를 하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방금 이제 파견 거기 미국 쪽에서 가족 대표단이랄지 누구를 보내겠다 했는데 누가 될지는 몰라요. 부통령이 될지 아니면 정말 이방카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북측에서 누가 올지 뭐 최령이나 김영철은 제재에 걸려서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뭐 김여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누가 올지 리성건은 어제 이 방남 질문에 대해서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답을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김정은도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상을 이미 마쳤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최고위급이 좀 와서 뭔가 대화에 끈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언급을 했는데 2014년에 전례가 있어요. 2014년 인천 아시안 이 게임 마지막 폐막식 때 북한이 3인방을 보냈거든요. 그때 당시에 2인자로 불렸던 황병서, 최룡해도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김양건 물론 사망했습니다만 3인방이 내려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아마도 최룡해 정도가 온다면 지금 북한에 사실상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와의 어떤 소통의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의 뭔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그렇게 대표단을 보내고 그걸로 뭔가 대화의 접점을 찾기를 원한다면 결국
북한의 선택은 이제 비핵화입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가 가능한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가 가능한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많은 인원을 보내고 시효를 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걸 예. 김정은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올해의 이슈가 이제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과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가 이제 개헌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그와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국회 안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늦어지면 어렵겠다. 그래서 정부가 서둘러 개헌안을 준비할 수도 있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당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 문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짧게 좀 두 분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과거 역대 정권을 보면 개헌은 항상 대통령 임기 말에 지지도가 낮을 때 내놓았던 국면 전환용 카드였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와는 다르게 임기 초반에 아주 지지도가 높을 때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의 가능성이 아주 높죠. 거기에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상당 부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과거 역대 어느 때보다도 과거 개헌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가능성이. 근데 이제 막판에 작년 연말에 홍준표 대표가 지방 선거하고 동시 실시는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방향을 선회하면서 지금 어려워진 건데 지금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 다시 한번 개헌을 분명히 하겠다. 만약에 국회가 합의가 안 되면 2월달 안 되면 3월달에 정부안이라도 발의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정면 돌파하겠다 개헌을 이 의지를 이제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특히 권력구조 개편이나 뭐 4년 중임제라든지 의원내각제라는 이런 부분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분권 국가, 자치분권 정도는 개헌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정부의 확고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개헌 가지고 또 연초 1월, 2월 가면서 상당히 또 좀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오늘 답변으로 봐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 붙이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게 기다리겠지만은 국회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면 정부안을 내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한국당이 결국에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하더라도 하자는 거여서 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한다면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넘는 의석을 갖고 있거든요. 개헌 저지선이 원래 100석이거든요. 근데 한 116석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강력 반대하면 사실은 국회에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면 돌파할 정도로까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한국당이 어떻게 되는 일을 일단 지켜보는 건데 강하게 함으로 해서 일단 개헌의 어떤 명분은 계속 갖고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초에 개헌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최진 세안대 부총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